우리 미라클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미라클 리딩 바로 크리스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숙제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명상을 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계속 해보는 것.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명상의 묘미인데요. 자,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 중 바로 이분, 이영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자 이영현 선생님은 호흡포노포노로 시작한 내적 정화와 소통 과정을 10여 년 실천해 왔고 ABH, 미국 최면치료협회 인증된 치료사입니다. 오랜 정화와 소통 과정에서 얻은 통찰과 내적 메시지들에 기반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화와 소통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 인생의 호흡포노포노,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내 아이를 위한 정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을 위한 정화 가이드북, 그리고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현실을 바꾸는 내면의 비밀의 작가이십니다. 이 책은 4번째 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죠. 지구가 나서서 청소와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 오던 사람의 삶이 억울하게 되고, 게다가 억겁 세월 동안 인류가 뿌려온 부정적인 에너지가 때를 만난 듯 기승을 부리며 정화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청소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나서 스스로 나를 청소하기 시작하면 지구는 그 자발성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준답니다.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 그리고 정화의 과정에서 다치는 일 없이, 또한 누구에게 해를 주는 일 없이 최대한 부드럽게 잘 마무리를 지어나갈 수 있도록 지구가 큰 힘을 보태준답니다.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시대인데 또 어찌 보면 참 유리하죠. 어느 때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카르마를 정리해 나가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내면의 카르마가 어느 날 툭 하고 튀어나와 나를 괴롭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바로 왜 이 시점에 이 책이 우리 안에, 그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 눈에 띄었는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 강력하게 정화의 흐름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호흡포노포노라는 것은 내 안에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통도 의미합니다. 호흡포노포노는 하와이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인데, 휴렌 박사님과 그의 스승이신 모르나 여사께서 이를 현대식으로 셀프 아이덴티티라는 쉽고 이해하기 좋은 체계를 잡아 대중화하셨습니다. 호흡포노포노는 상당히 매력있고 강력한 그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체화하는데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끌림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체화하지 못한 채로 겉만 빙빙 돌며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외국에서 넘어온 개념이고, 현재로 관련된 정식 세미나가 외국 강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호흡포노포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영현 선생님 식으로 체화하고 해석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 문제를 정해놓고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하게 될 때 미용고사의 순수한 정화의 에너지가 쉽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은 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성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요 내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에너지가 함께 실리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불행해질 거야 라는 부정적인 에너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등의 불안함.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미용고사를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기대와 실망감. 그리고 집착과 의무감. 이 내 메시지의 관건은 얼마나 그 순수한 에너지를 그대로 실리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특정 문제를 놓고 미용고사를 하며 해결을 잘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용고사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용고사를 하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용고사의 에너지가 요동치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진정시킬 때 그 여유와 공간 속에서 순수한 에너지, 바로 신성과 잠재의 의식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이 많을 땐 잠을 자라 하는 얘기도 있어요. 바로 유태인의 재치라는 이디시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만 갖는 이 의식은 우리 세상에 단 5% 이내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의식을 눈이 떠질 때마다 의식을 붙잡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하고 그리고 불편한 진실들 이런 것들을 써놓고 아니면 내 내면이나 그리고 신에게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니면 또 명상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반대를 원해요 라고 할 때 그리고 신께 맡기는 겁니다. 내 내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신나게 놀거나 아니면 기분 좋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면 잠재의식이 알아서 그리고 무의식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다른 이의 잠재의식과 교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감에 대해 저의 단순한 상상이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저 또한 이 막연한 교감에 대해 100% 사실이라 우길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수많은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심층 의식 속에 존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험 속의 데이터 속에 생각과 감정 속에 이것만이 옳다는 관념 속에 여전히 존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누군가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를 메시지처럼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선생님의 잠재의식에서 순수하게 나왔는지 100%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불완전한 현재의 시기니까요. 다만 선생님이 본인의 잠재의식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저의 진심은 100%입니다. 전 진심으로 선생님이 평온해지기를,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 저의 진심을 믿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선생님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활용하고 참고하세요. 그러면 종종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 일부의 에피소드들입니다. 강의를 앞둔 어느 날 서서히 잠에서 깨어날 무렵 마치 제 의식에 똑똑 노크를 하듯이 다가오는 느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암흑의 잠재의식입니다. 요즘 이 사람이 통 미용고사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만나면 미용고사를 꼭 열심히 하라 말해주세요. 그리고 강의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열심히 미용고사를 했었는데 최근에 힘든 일이 있어서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옆에 앉으신 다른 분이 우와, 잠재의식이 가서 고자질한 거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강의실에 한바탕 유쾌한 웃음이 일었습니다. 또 한 분은 자기소개를 하시며 본인은 잠재의식을 도대체 느낄 수가 없다며 투덜거리셨어요. 그런데 그 후 그분의 잠재의식은 의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닌데? 우리 친한데? 너 왜 모른 척하냐? 이 느낌을 그대로 그분에게 전달해드렸더니 호탕하게 웃으시며 인정하셨습니다. 잠재의식의 메시지를 전하면 눈시울을 함께 붉히는 적도 있습니다. 60대 어떤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잠재의식을 느끼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생했다, 내 아가. 이젠 나한테 기대어. 내가 안아줄게. 그 메시지는 너무나 따뜻했고 힘겨웠던 그분의 지난날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음이 느껴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분은 놀라운 경험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강의를 오기 며칠 전에 절에 가게 됐고 그곳 법당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해요. 마치 옆에 엄마가 와 있는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생생하게 들어 눈물이 나더라고.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왔나 하셨답니다. 곧 이어서 제가 느꼈던 그분의 잠재의식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선생님은 확신하게 됐어요. 그 따뜻한 엄마의 느낌이 바로 잠재의식의 느낌이었구나 하는 것을요. 또한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던 남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잠재의식은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나와 인생은 결코 너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것이다. 난 그저 너의 모든 일을 응원할 것이야. 널 볼 때 유일하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네 인생을 아직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잠재의식의 메시지를 통해 그분이 얼마나 착하게 바르게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왔는지 알 듯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단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지 늘 신경 쓰며 정작 자신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인생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강의에 오셔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원래는 미용고사를 할 때 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용서해 주세요에서 용서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느 순간 편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알고 보면 선생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일,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상처를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향해 기꺼이 용서한다 말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 강의에서 큰 통찰을 주었던 어느 분의 잠재의식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자기 소개에서 정화와 소통 워크숍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자신을 찾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임에도 나를 도통 알 수 없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또 혼란스럽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잠재의식은 아주 선명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혼란스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감사할 것을 보면 너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야. 사람은 누구나 순수하고 명료하고 깨끗해.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며 혼란에 빠지는 거야. 이 메시지는 오랫동안 저희 가슴에 강하게 맴돌았습니다.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이라는 멋진 책을 펼쳐서 아름다운 메시지와 따뜻한 에너지를 접할 때마다 저는 항상 다시 한번 성장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수함을 향해 걸어간답니다. 그들의 순수한 에너지를 따라서 말이죠. 호포노포노를 하는 많은 사람이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도저히 용서합니다 또는 용서하세요 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내가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거부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그럭저럭 할 만했는데 유독 용서라는 말에 말문이 턱 막힐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용서라는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에는 깊은 상처, 겉은 치유가 된 듯 보여도 상처가 깊어 흔적이 남아있는 기억에 작용해 그 모든 흉터까지 말끔하게 없애주는 에너지가 나온다 해요. 이것은 저의 잠재의식인 케오라의 설명입니다. 전 최면 트레이너이기도 해서 최면의 관점으로 용서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명확한 인과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답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땅에서 열매가 자랄 수 없듯이 우리 기억의 씨앗이 지금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철저한 인과법의 진리를 저는 최면 세션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는 용서받지 못하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수많은 인연과의 만남이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 사람의 인연은 물질적인 부분에선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는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그 사람과의 인연의 성질이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모습, 내 인생에 스며들고 있구나. 학창시절 나에게 인신공격을 했던 선생님의 모진 언행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회사 상사와의 관계에 서려 있고 어릴 적 못나서 너랑 놀기 싫다 라는 말을 들었던 친구와의 인연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싫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기만 하던 어린 시절 어떤 아저씨에게 성추행인지도 모른 채 당했던 불쾌한 경험이 분노의 모습으로 변형돼서 어른이 된 지금까지 이어지며 남자에 대한 모순적인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늘 이렇듯 다만 이 모든 것에 인과를 보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원인은 보지 못하고 그저 결과만을 보고 살 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이 용서라는 개념은 타인을 향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좋아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종교에서 말하는 이 용서가 무한한 자비를 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관점이 아닌 조금 더 이기적인 관점에서 말합니다.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용서라는 개념을 사용하라고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소중한 나를 위해서 말이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소의 과정입니다. 내 인생에 기분 나쁘게 퍼져 있는 그 사람과의 얽힌 에너지를 말끔히 청소해서 깨끗한 본연의 내 모습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 선택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한 방향을 향해 무거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사실 케오라는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해요. 반드시 만나야 할 인연은 분명 만나게 되어 있고 일어나야 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면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감정은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현재의 의식이 고민으로 선택하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선택이 불러오는 그 결과와 경험, 사건들은 알고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이미 준비되었던 내면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내면의 기억이 만들어내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의식의 입장에선 그 깊은 흐름을 볼 수가 없으니 선택이라는 기로에 선 듯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흐름을 케오라를 통해 충분히 들었음에도 저 또한 여전히 선택이라는 착각 속에서 고민에 빠지곤 해요. 가장 쉬운 일, 가장 편한 일, 가장 즐거운 길이 내 길이야. 그렇게 선언하고 나면 무겁고 심각했던 고민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내 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느낌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 또한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됩니다. 내가 인생을 너무 쉽게만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딴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내 저는 깨닫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정화와 소통을 하기 전 지난날의 내 모습이었다는 걸. 이런 상담 메일도 옵니다. 수년을 이런저런 힘든 기도를 하고 밤낮으로 깊은 명상을 하고 에너지의 흐름이 뚫리는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차크라가 열리는 수행을 하는 등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전 이렇게 말해요. 깨닫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인생 다 보내겠네. 결국 인생 다 살고 나면 일생 깨달음에 목말랐던 기억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상하기를 잠깐 멈추고 반복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먼저 봄을 즐기고 가을 풍경도 보라고 합니다. 내 주변의 고마운 친구들을 살피고 맛있는 음식을 느껴보라고. 기도나 명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나 명상, 영성의 깨달음 자체가 맹목적인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정작 세상에서 누려야 할 수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죠. 현실적인 중심을 놓쳐버리고 정신세계에 스스로 갇혀버리면 정작 인생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케오라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부분을 존중할 때 거대한 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 모습 중에 가장 초라한 부분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잠재의식과 함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몸의 에너지 흐름을 아무리 민감하게 느낀다 한들, 차크라가 여기저기 열린다 한들, 소화기관이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밤낮 깊은 명상을 해도 내 감정 하나 안아주지 못해 늘 마음이 불편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깨달음의 길은 정말 쉬운 곳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의 길을 포기하고 나만의 행복한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살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만의 행복한 길을 따라갈 때, 그리고 나답게 살기를 선언할 때, 나만의 맞춤식 그릇에 딱 어울리는 깨달음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깨달음의 경지는 애초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의 악위에 딱 들어맞는 조화로운 삶이 그 사람만의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그들만의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뿐 절대적인 인간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저는 쉬운 일을 향합니다. 물질을 바꾸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생각보다 쉬우니까요. 정화와 소통을 하며 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채식과 육식에 관한 갈등입니다. 선생님, 제가 속한 수련단체에선 절대 육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채식을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사실 고기가 좋거든요.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저라면 깨닫지 않아도 좋아 라고 말하면서 맛있게 고기를 먹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케오라를 만나며 더 육식을 하게 됐어요. 제 체질을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적어도 제 잠재의식은 저에게 채식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육식을 하게 되면 태어나 보니 호랑이고 태어나 보니 토끼인데 그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초식 동물들만 깨달아야 한다면 본래가 육식 동물로 태어난 존재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람들 중엔 육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양쪽 다 골고루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제대로 알고 존중하고 사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화와 소통입니다. 케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내면도 편안해질 수 있어. 몸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의식적으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몸을 혹사하면서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는 건 모순이야. 나에게 주어진 몸을 소중히 돌볼 줄 알아야 인생도 타인도 소중히 볼 수 있어. 채식이 옳다, 육식이 옳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 몸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내 몸에 맞는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이 잠재의식인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야. 나는 네 의식도 사랑하지만 내 몸도 사랑해. 모두가 똑같이 평안하기를 바래. 케오라는 건강에 대해 저에게 많은 선입견을 깨도록 도와줬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암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은 지쳐가고 처져 있고 거기에 불면증까지 고통의 나날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냥 편안할 수 있도록 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급기야 가족들이 정신과 진료까지 권하게 됐을 때 케오라는 저에게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야. 육체적인 문제야. 몸의 균형이 깨져 의식적인 균형도 함께 불안해진 거야.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심리적인 치료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의외로 몸을 치유했을 때 정신적인 부분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비타민을 먹어. 지금은 그 중에서 비타민 D를 고함량으로 먹도록 해. 사람들은 아직도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들 있어. 그저 활력을 주는 용도, 미용에 도움을 주는 부가적인 용도로만 여기고 있어.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수천 가지의 다른 원인이 언급되지만 결국 그 출발점은 모두 비타민, 미네랄 부족이야. 지금 내 몸에 부족한 비타민을 알아내는 게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야. 또 얼마 전엔 케오라가 비타민 B를 새롭게 권해줘서 열심히 먹는 중입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비타민 B를 구입하려고 할 때 케오라가 누군가 지금 너를 위해 비타민 B를 선물하려고 해. 지금 사지 마. 그리고 이렇게 현실로 보여주는 것은 지금 너에게 비타민 B가 아주 절실하다는 증거이기도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후에 진행한 정화와 소통 워크숍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한 선생님이 느닷없이 비타민 B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 권장량이 있으니 굳이 고함량을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케오라는 실제로 영양제를 복용했을 땐 흡수되는 양이 극히 소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함량을 먹어야 그나마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고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족해진 비타민을 평생 약으로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몸이 다시 균형을 잡고 회복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비타민을 형성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음식으로도 충당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몸과의 소통임을 잊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입맛이 변해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 증상을 일으켜 멀리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정보들이 선명하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다 나에게 맞는 것도 아니고 케오라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비타민도 종류별로 나에게 부족한 것, 넘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몸이 아픈데도 병원을 가지 말고 의사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 나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할 병원, 나와 좋은 인연의 의사 선생님을 또 찾게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내 몸과 진정으로 교감할 때 바로 정화와 소통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